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르크스주의와 민주주의인데 역시나 그 박근혜 정부의 그런 불통과 이런 먹통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우라통이 터지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갈증과 이 갈망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연설하실 연사분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성 동지는 우리 노동자연대 단체가 격주간으로 발행하는 그 노동자연대 신문의 정치 담당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워크숍 마르크스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이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진보, 뭐 좌파 이런 걸 지향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제 민주주의를 중요한 자신들의 어떤 표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 경제 위기, 또 덧붙여 신자유주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야기된 공식 정치 우경화, 그 다음에 그 뭐 사회민주주의나 이런 이제 개혁을 표방한 진보 개혁을 표방한 정부들이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별로 민주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한편에서 이제 막스주의에서 보면 특히 이제 막스주의, 뭐 막스 레닌주의를 표방했던 그 소련이나 이제 뭐 북한, 뭐 동유럽에 있었던 나라들이 뭐 아주 극도의 비민주적인 체제, 일당 독재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막스주의의 입장에서도 민주주의란 게 무엇이고 막스주의에서 가지는 민주주의의 입장이 무엇이고 뭐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과연 민주주의란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실현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 자리에 지금 제가 35분 지금 발표를 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뭐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 뭐 다양한 경험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좁혀서 다루겠는데 이제 막스주의와 관련해서 그리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막스주의와 민주주의니까 막스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할 텐데, 일단 막스 자체가 마르크스는 들어보셨죠? 예, 독일 출신의 이제 이 양반이 어쨌든 시작을 혁명적 민주주의자로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독일에 있을 때 라인 신문이라는 신문에 이제 편집자를 했었는데 이 시절에 이 양반은 이제 혁명적 민주주의자였고, 그러니까 당시에 프로이센의 이제 국가가 봉건적이고 굉장히 비민주적, 반민주적, 보수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그 바꿔내는 거, 이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막스가 이랬던 그 라인 신문에는 진보적 기업인들, 그러니까 그 뭐 우리가 막스 용어로 하면 자본가들도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신문이었던 거죠. 이런 신문에서 편집자 일을 했었던 거고, 막스가 이제 여기서 정치적 민주주의 혁명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에는 산에 가서 벌목을 해서 그걸로 이제 뭐 갖다 농민들이 그 산 밑에 살던 농민들이 갖다 팔고 뭐 그걸로 땔감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로웠는데 프로이센 국가가 그래서 금지하는 법률을 만든 겁니다. 왜 그게 안 되냐, 이제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랬던 거죠. 그리고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라인 신문을 후원하던 진보적이라는 그 민주적이라는 그 기업인들이 다 이 법을 지지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스가 이게 단순히 정치적 민주주의만으로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다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을 했던 거죠. 바로 그런 입장 때문에 이제 이 법에 반대하고 그러면서 더 급진적인 입장으로 나아간 것 때문에 이 신문은 폐간이 되고 막스는 이제 프랑스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더 넓은 이제 세계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이제 노동자 운동, 사회주의 운동, 그다음에 그 노동자들의 파업 이런 것들을 이제 목격하면서 그 오늘날 우리가 막스주의라고 얘기한 그 이론을, 사상을 이제 그 정립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막스주의가 단순히 어떤 천재가 도서관에 처박혀서 막 이렇게 머리에 어떤 뇌 작용에 막 이런 향연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의지와 그 관념, 도덕적 가치 이런 것들이 현실에 경험하고 이게 종합이 되면서 형성되어 왔고,
지금도 막스 사후에도 그렇게 식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 게 바로 막스주의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이제 성립되는데 막스주의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식은 그냥 단어 뜻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그러니까 뭐 영어 뜻으로도 그렇고 한국어 옮긴 뜻으로도 그렇고 민중의 지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민중이 지배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간단하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건 사실 간단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민중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사회의 다수라는 겁니다. 소수의 특권층, 기득권층, 소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수가 일하고, 특히 이제 자본주의에서 이제 노동계급이 중요할 텐데, 이 사람들이 다수가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인 거죠. 그리고 다수가 다수를 하는 거, 통치하는 거니까 이제 자기 통치라고도, 민중의 자기 통치라고도 부르는데, 예를 들면 이제 세월호 참사에서도 저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문제를 보는데, 참사의 사고의 원인이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 배를 엉망으로 만들고 과적을 하고 그런 걸 무리하게 운항시키고 돈을 빨리빨리 벌려고, 그런 거가 또 국가와 유착돼서 다 허용이 되고, 그런 이제 막 비리들, 부패들이 허용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자본의 이해, 그다음에 국가 관료들의 이익을 위해서 구조도 안 하고, 그다음에 진실 규명에서도 국가는 회피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회라면 당연하게 수백 명의 사람들, 그다음에 수학여행 가다 죽었으니까 그 200여 명의 학생들은 수업 중에 죽은 거 아닙니까? 수업 중에 200여 명의 학생들이 죽었는데, 그럼 이게 왜 죽었는지 원인을 밝혀내서 처벌하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사회 우선순위가, 실제로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우선순위가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바로 이 사회 운영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게 바로 민주주의 문제라는 거죠. 왜냐면 다수한테 필요한 거, 다수한테 좋은 게 우선적으로 사회에서 투자되고 그것이 실행이 돼야 되는,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게 다수의 지배인 거죠. 이 사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게 이제 막스주의에서 말하는 민주주의.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 이제 형식적인 어떤 이제 뭐 상권 분립이라든지 뭐 무슨 자유, 뭐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거에 딸려 있는 부속적인 문제들이고, 근본적으로 이 사회 운영의 우선순위. 그러면 결국 이제 이 문제는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사회를 누가 통치하냐, 어느 집단, 어느 계급이 통치하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이제 민주주의를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훨씬 더 그 요거만으로도 지금의 이제 뭐 벌어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들, 또는 이 사회가 민주적이 아니냐, 또는 왜 이러냐의 문제에서 좀 이제 단초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먼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소련이나 이제 북한 같은 사회들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민주주의, 막수주의라는 게 결국은 말은 좋지만 결국은 일당 독재로 귀결되는 거 아니냐. 현실에서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 1917년에 일어났던 러시아 혁명은 세계 최초로 이제 노동자들이 정부를 세워서 그 노동자 정부가 새로운 사회 질서의 기초를 형성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 노동자 혁명을 이제 목적의식적인 막수주의, 그냥 그런 거에 친화적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목적의식적인 혁명적 막수주의를 주도했던 세계 최초의 혁명이었고, 성공도 세계 최초였고, 현재까지는 이제 가장 최후의 성공한 혁명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3년 있으면 100년 되는데. 그러나 단지 이제 옛날 얘기만 아니라는 건 이제 다음 또 토론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혁명 후에 벌어졌던 일들은 굉장히 엄청난, 혁명 자체가 러시아 인민의 다수가 지지를 하나도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혁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그 다수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정부를 잡으려고 정부를 세우려고 기존 정부를 타도하러 갈 때 사람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총 들고 물러나라 하고 가는데. 왜냐면은 그 정부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막 수십만 명이 총 들고 갈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벌어졌던 일은 보통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 가난하게 만들었던 전쟁을 1차 세계대전을 끝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토지가 농민들한테 분배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에 뭐 교사들,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동등하게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과정에까지 참여해서 벌어진 일들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여성들을 위해서 이제 그때 세계 최초 공동 타가, 뭐 공동 주택 이런 것들, 뭐 종교의 자유, 뭐 많은 사람들이 막수주하면 종교의 탄압, 그게 아니었고 실제로는 모든 소수 종교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를 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성들한테 이혼의 자유 같은 거. 이제 청년들 이혼의 자유가 여성의 인권에 어떤 의미인지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다른 토론에서 좀 보완을 하시고, 어쨌든 요런 그동안에 없었던, 그다음에 뭐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이런 것들, 성소수자들이 이제 가족을 이루고 할 수 있는 자유들이 엄청나게 이제 그 허용이 됐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러시아 제국이 신음하던 그 소수민족들의 민족 자결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고 이랬다는 거죠. 이런 이제 민주적인 혁명이 이 때문에 이거는 확산이 됐던 거고 유럽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국제적인 이제 자본가들, 우리가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이라고 할 만한 이 나라들의 지배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국제적 차원에서. 러시아에서 일으킨 이 진짜 한국말로 하면 이제 어중이 떠중이 감나물려 장사미사가 권력을 잡고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한다, 이런 거죠. 정몽준 아들의 표현을 빌면 미개한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이제 막 사회를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국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 이게 확산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벌였던 게 이제 그 혁명 내전이라는 게 3년간 벌어지게 되는 거죠. 쫙 쳐들어와서 16개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3년 동안 전쟁을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혁명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생산시설이 파괴되고, 그런 이제 노동자들, 선진적인 노동자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는 혁명이 확산이 돼서 이제 그 더 나은 어떤 경제력들을 갖고 이제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데, 독일에서 혁명이 이제 가장 당시 세계 최고 선진국이었던 독일에서 노동자혁명이 패배를 하면서 완전히 고립된, 그러면서 이제 그 러시아, 이제 소련 일국 사회주의란 이름으로 이제 스탈린 이 국가 관료들, 왜 전쟁을 막 겪고 했으니까 권력이 불가피하게 국가로, 노동자 국가로 집중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 권력을 아주 이제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회 구조로 편입시키는 이제 반혁명이 일어난 거죠. 1928년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자본가들의 경쟁적 축적, 이윤 경쟁을 위해서 그 노동자들이 쥐어짜는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1928년부터는 그 러시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국제적인 경쟁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련을 보고 착각해서 국유화가 사회주의구나,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는 게 사회주의가 아닌데, 전혀 막스의 개념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막스주의는 노동계급의 자기개방이 핵심인 거고, 그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만약에 경제를 다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건 그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근데 28년 이후에 러시아를 아무리 뒤져봐도 국가의 주인이 노동자라는 증거는 전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막스주의적 입장에서 사회주의도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도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적 경쟁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자본주의다, 국가자본주의다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사회주의가 아닌, 결코 사회주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주도했던 혁명가들이 이제 그때 이제 이름을 그 러시아 공산당으로 이름 바꿨는데, 20년 뒤에 가면 그때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살아남아 있질 않아요. 딱 스탈린 한 명 빼고. 근데 왜 나이 들어서 죽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스탈린한테 숙청돼가지고 사라진 거죠.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혁명적 지도자가 마지막에 그 벌였던 투쟁이 스탈린을 제거하는 투쟁이었습니다. 관료주의에 맞서 싸우는 투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막스주의, 고전적 막스가 실제로 했던 거에, 막스주의 진정한 정신에 기초하는 이제 고전적 막스주의와 이 스탈린을 따르는, 스탈린 체제를 옹호하는 사상가는 피해 강물이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실제로 이제 자본주의를 옹호한 사람들은 그게 유리하니까 사회주의는 끝났다 이런 변혁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기가 유리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반복합니다. 그래 아무리 그래 네가 좋은 얘기를 해봐야 결국은 일당 독재를 그래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승리했고 자본주의야말로 민주주의고 뭐 시장이 더 민주주의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그런가? 우리가 스타인주의 체제가 그 혁명이 패배하고 고립되면서 나타난 이제 안 좋은 문제들이 결국은 이제 질적 변화를 통해서 이제 자본주의로 돌아간 거라면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는 과연 어떤가? 자본주의가 그러면 더 민주적이었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저는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역사적으로 봐도 현실을 봐도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있겠는데 그걸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첫째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를 낳는다는 거죠. 둘째는 이거 굉장히 무정부적이라는 겁니다. 셋째는 인간의 자유를 무지하게 제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개를 종합하면 자본주의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비민주적이다. 민주주의에 반한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제 시장에서 뭐 경제학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학에서 시장에 가면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고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제가 있죠. 그 전제에 대해서 사실 말 잘 안 하는데 소득이 있어야 시장에 가면은 우리가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소득을 어떻게 얻느냐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녹용국물에 인삼 깍두기를 먹고 자란 이건희나 이건희 손자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없죠.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생산 자원, 생산 수단을 보유한 사장들한테 우리를 고용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면 고용이 돼야 임금을 받고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근원적인 불평등 관계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거를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요거 얘기는 또 내일 시간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학 시간이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우리가 이 불평등한 관계 때문에 자신의 노동력 사용 권리를 그 임금을 받고 판매를 하면서 실제 노동 과정에서는 내가 받은 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마르크스가 말한 착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용된 모든 노동자가 자본주의에서 착취를 받는다는 겁니다. 어느 날 대머리에 배불뚝이 굉장히 악독하게 생긴 사장만이 하는 특수한 일이 착취가 아니고 우리가 고용된 모든 관계에서 착취가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에서의 자본주의의 불평등, 비민주성의 문제. 그렇게 보면은 소비자의 권리라는 것도 대단한 환상이라고 얘기를 할 게 있겠죠. 소비 분야로 가면 훨씬 더 개인들이 개인화 파편화됩니다. 우리는 그냥 개인들로 존재하는 거예요. 시장에 내가 소비자로 나갔을 때는. 그래서 막 엄청난 다양한 이제 선택권이 있는 것 같죠. 막 뭐 핸드폰 사러 가면 막 수십 종이 있고. 근데 그 수십 종의 수백 개 뭐 요금제와 이게 하는데 결국은 한 3개 회사 정도의 제품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만 지금 수천만 대 핸드폰 있고 뭐 수십억 대일 텐데 뭐 좀 바쁘시고 이렇게 인간관계 복잡하신 분들은 막 혼자서 또 두세 개 쓰는데 뭐 그래 봐야 그런 것들. 근데 요거를 이제 소비의 표준화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엄청나게 다양한 데 가서 막 다양한 할인 혜택 비교하면서 소비하는 것 같지만 대형마트 한 3개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요거를 소비의 표준화라고 부른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생산, 유통 이런 거를 갈수록 거대 기업이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또 막스가 얘기했던 거는 자본주의는 갈수록 집적과 집중. 그러니까 10개 있던 기업이 2개, 3개로 줄어들고 그 2개 하나의 기업은 갈수록 그 덩치가 커지는 집적과 집중 관계로 불었던 이런 과정들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소비에서의 뭐 자유, 뭐 선택권, 권리, 뭐 라이프 스타일의 뭐 이런 건 다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시장의 무정부성으로 가면 핵심은 그죠. 자본주의는 정해놓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해놓고 만드는 게 아니라 팔릴 걸 기대하고 만들기 때문에 이거 팔릴지 안 팔릴지 정확하게 모르는 게 자본주의 생산의 원리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가 돌아간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통제하고 계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 자체의 원리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느 날 또 주기적인 통제할 수 없는 이제 경제 위기를 또 낳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민주적 결정이라는 거는 완전히 무력화되고 아무리 열심히 일했던 사람도 갑자기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뭐 이렇게 억지로 쫓겨나는 사람도 좀 회사가 망해서 쫓겨난 거 뭐 또 어떻게 막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제품인데 그 제품의 수익성이 낮으면 단종이 돼요. 이게 실제로 이런 게 이제 삶에서의 민주주의라고 해서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이 결과로 사실 이런 그 세월호 참사도 사실 이런 그 원리들에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사람들한테 다가오는 건 위험의 개인화. 근데 그 개인들의 처지가 계급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불평등하게 배분이 되는 거죠. 위험이라는 게. 그래서 2006년에 그 미국 뉴올리안스에서 태풍 카트리나 태풍이 와서 싹 쓸고 뭐 도시 전체가 잠기는데 부자들은 미리 알고 피하고 부자 동네는 잠기질 않고 가난한 주로 흑인인 노동자들의 지구는 다 잠기고 탈출도 못하게 군대가 와서 막아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의 사회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파편화됩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은 이제 요게 이제 막스가 말했던 소외라는 건데 이게 이제 개인 생활이 이제 내 삶의 그 유일한 원천 같이 된 거, 내 삶이 이제 유일한 중요한 삶이 된 거지. 우리가 사회가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집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믿음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 무관심, 개인주의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이제 사람들을 파편화시키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녹초를 만들어버린 결과가 이런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은 제도가 들어와도 사실 구현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은 민주주의라는 거는 끊임없이 뭔가를 제안하고 토론하고 또 결정하고 그걸 또 검증하고 오라는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건 능동적 대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동화된 사람들 수동화된 상태에서는 민주주의가 구현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주의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제도가 좋냐 막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험악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미 이제 내일이 아니고 이거 애써서 해봐야 그 뭐 실현될까? 좋은 일이 될까? 막 이런 식의 이제 수동과 낙담에 빠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선거를 도입한 나라들 모든 나라들에서 지금 벌어진 현상은 투표율이 떨어지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처음에 직선제 하라 막 해서 87년에 막 싸워가지고 쟁취했을 때는 80% 넘는 사람들이 다 나서 투표를 했단 말이죠. 88%인가 투표를 했습니다. 거의 90% 되는 사람들이 가서. 근데 지금은 그렇게 투표 안 합니다. 뭐 해봐야 뭐 민주화 운동 했다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봐야 똑같다 우리 삶은. 뭐 이런 거죠. 이런 것 물론 이게 아주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그 무기력감 해봐도 바뀌질 않는다. 뭐 그냥 내 삶이 중요하지 뭐 누가 대통령이 돼. 뭐 이런 식의 파편화들이 좀 더 커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또 악순환인 거죠. 이러니까 더 사회가 비민주적이 된. 예.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라는 게 어떻게 발전해 왔나 이런 자본주의인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지금 부분적으로나마 뭐 제한적으로나마 구현이 되어 왔나를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우리가 자본주의가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계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걸로 된 거는 국가, 법 이런 걸 통해서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단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본가들이 돈이 많이 벌어 자본주의가 자동적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자본가들이 구체제를 대변하는 봉건체제를 대변하는 국가들을 다 때려엎고 자신들이 지배하는 자신들의 유리한 원리와 법으로 세상을 이제 다시 재구성하는 국가를 수립했던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3대 혁명이라고 부르죠. 1660년대 이제 1640년부터 한 1690년 사이에 벌어졌던 영국혁명, 그다음에 이제 1770년대 이제
미국 혁명, 그 다음에 1789년부터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에서 공통점은 부르주아들이 이제 봉건 왕정에 도전하는데 단지 자기들 힘만으로는 어려웠다는 거죠. 대중 하층민들을 이제 동원을 해야 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이게 좋은 거다라는 걸 보여줘야 됐던 거죠. 근데 경제적 이익, 계급적 이익으로 하면 이게 날카롭게 대립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가치, 자유, 평등, 박애, 정의, 이거 누구나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누구나한테나 좋은 얘기고. 근데 물론 파고 들어가면 이건희한테 정의로운 게 저한테는 정의롭지 않다는 거죠. 뭐 제가 이건희만 얘기하니까 좀 그런가요? 정몽구한테 정의로운 게 저한테 정의롭지가 않더라, 이런 거죠. 법적으로는 똑같은 자유가 있습니다. 구걸이 지금 작년에 금지됐어요. 그 경범죄 처벌법으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정몽구도 구걸하면 안 되고 저도 구걸하면 안 돼요. 굉장히 평등하죠. 근데 최악의 경우 구걸을 해야 되는 처지로 갈 확률이 제가 훨씬 더 높은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자본주의에서 법적 평등이라는 건데, 그런 추상적인 가치로 사람들을 동원을 해야 됐다는 겁니다. 각자가 이해하는 바로. 그래야 자신들의 정당성, 이게 자신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사회 전체에 이롭다라는, 이거를 가져야 사회를 주도할 수가 있는 거. 이게 이제 요즘 말하는 헤게모니라는 거고, 이제 만약에 좀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노동계급이 만약에 혁명을 일으켜서 자신이 이제 권력을 쥐고 사회를 개조한다 그러면 그 노동계급이 이런, 우리가 지배하는 게, 우리가 통치하는 게 사회 모두에게 이롭다라는 그런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보였던 그런 자유평등, 정의, 연대, 박애, 뭐 이런 가치들. 이제 문제는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지배를 정치적으로 이제 확립하고 난 뒤에 벌어지죠. 더 이상 자신들이 정치적 지배를 확립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애초부터 무슨 그냥 땅 파고 일하면서 고생하고 이렇게 억눌리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노동자들 고용해서 돈을 벌고 특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던 특권층, 이미 특권층이었기 때문에 중세 신분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았던 거지. 그 다음에 시장 경쟁, 자유시장을 국가가 이제 보장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 이제 국가가 필요했던 건데, 민주주의가 사실 필요했던 건 아니거든요. 왕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필요했겠죠. 근데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자본가들의 정치적 지배가 확립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민주주의라는 거는 모두의 요구 같은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추상적인 가치들을 이제 계급적 이익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노동자들이 이해하는 바. 예. 할 얘기 많이 남았는데 5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19세기 이후에 민주주의의 역사라는 거는 노동계급 플러스 이제 민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투쟁해온 역사라는 거죠. 투쟁해서 쟁취해온 역사, 혁명, 뭐 전쟁, 뭐 등등, 또는 그러니까 굉장히 격변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게 다 이식이 되고 또는 쟁취하고 했던 겁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위한, 뭐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이 없었는데 어느 날 쫙 전 국민한테 보통선거권이 쥐어졌죠. 근데 그걸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5년이나 되는 식민지와 그 전쟁, 뭐 이런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냥 막 공짜로 와서 민주주의가, 자본주의가 원래 민주주의라서 공짜로 막 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해방 직후에, 일제에서 해방된 직후에 3년여 동안 엄청난 투쟁이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지 않지만 엄청난 투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정체는 불분명하지만 자본주의는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이다 하고 하면서 지금 한반도 북부에 경쟁하는 체제가 성립됐기 때문에 그 체제보다 더 민주적인 제도라고 이제 사람들을 설득해야 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나라들보다 훨씬 더 빨리 전국민 선거권이라는 게 주어진, 오히려. 그래서 그 권리, 보통 선거권 같은 게 굉장히 이제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왔지만 사실은 그게 실질적인 어떤 민주주의, 아까 말씀드린 사회 운영의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딱 부러지게 어떤 일관된 패턴으로 얘기되는 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건 시작이 언제였을까요? 한국전쟁 중에 1952년 중에 그때는 의회에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거였죠. 근데 국회에서 자기를 쫓아낼 것 같으니까 이승만이가 사사호입 날치기를 해가지고 통과시킨 게 대통령 직선제예요. 그렇죠. 박정희가 3번이나 대통령을 할 수 있었던 뭐 대통령 직선제. 이거 그 제도 자체, 형식적인 제도 자체가 사실 의미하는 바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고 그 제도 안에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되느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시장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집단들이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돼서 자신 그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 다른 민주주의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투쟁, 매번 임금 노동 조건 같은 거로 파업을 하거나 하면서 매번 그런 능동성들을 발현하고 실험하고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상 어떤 피지배 계급, 피지배 민중 집단보다도 강력하고 경제적으로도 강력하고 정치적으로도 그 집중되어 있는 힘을 가진 운동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몇 가지를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족한 얘기는 토론 과정에서 많이들 해주시고 저도 정리 발언기를 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라 부르는 거, 오늘날 이제 공식적으로는 명칭이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돼 있죠. 자유민주주의라고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와 정치를 분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본주의에서 경제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이제 경제적 착취가 이제 핵심인데, 거기서 근본적인 권력이라는 게 이제 거기에 있는 건데,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에 있는 기업의 내에 있는 관계가 우리 사회 전체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들 회사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어디 가서 욕해도 사장은 회사 안에서 욕 못 하거든요. 그럼 바로 잘려요. 천 몇백만 명이 투표해서 뽑힌 대통령도 막 어쩌고저쩌고 XX 하면서 욕해도 아무도 안 잡아갔는데, 요새는 뭐 잡아가려고 하던데 많은 것을 박근혜 씨가 바꾸는데, 그 기업에서는 그렇지 못하면 뭐 사내 게시망에 사장이 뭐 어쩐다 이런 글 올리면 바로 징계를 받습니다. 이런 관계가 사회 전체가 되는 거죠. 경제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경제와 정치가 분리된다는 거는 두 가지 측면, 모순된 두 가지 이제 효과를 낳는 거죠. 진정한 권력, 경제 권력 건드리지 않는 전제 위에서 정치 권력을 이제 좀 개방해준다.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자본주의에서 허용된 민주주의로는 결코 진정한 권력을 건들 수가 없다라는 두 가지를 다 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자본가들이 필요 없는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됐던 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막 투쟁에 밀려서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막 노동자들이 그런 거 달라고 싸우는데 바로 주기는 뭐하고, 그래서 어떻게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이게 또 덤빌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힘이 빠졌을 때 투표권을 줘도 뭘 자유를 줘도 이게 직접적으로 나한테 자본가들의 지배를 위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때 이제 막 주고 이랬던 거거든요. 한국 같은데. 그래서 많은 권리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직선제 이런 것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70년대 박정희 유신 때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쳤어요. 독재 정권인데 노동법이 악법이라고 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집단적 노동관계법,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고 이런 거는 굉장히 악법인데, 근로기준법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켜라라고. 왜 안 지키냐라고, 독재 정권한테. 왜 그런 보면은 그 내용이 괜찮은 근로기준법이 독재 정권 시대에 있었냐. 이거 갖고 따질 사람이 없거든요. 노동자들을 팍 찍어 누르는 사회였기 때문에 누가 이 법을 들고 와서 이 법대로 하시오. 이거 불법입니다.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법을 내줘도 아무런 자신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그 안에 하나의 일관된 패턴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돼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상권 분립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날 이제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상권 분립 민주주의라고,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뭐 검찰이니 뭐 사법부니 뭐 이런 데가 전부 박근혜 이제 신복처럼 움직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비판하면서 상권 분립을 요구를 합니다. 사법부 독립해라. 검찰 독립해라. 근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개혁주의 뭐 지금 민주당 기대하시는 분은 없을 테니까 좀 이제 뭐 사민주의 같은 걸 내세우는 정부가 집권을 해요. 해서 상권 분립을 딱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박근혜 이명박에 충성했던 그 검찰 경찰 사법부가 상권 분립이 되면 말 듣지 않겠죠. 선출된 행정부에 대해서. 상권 분립이란 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상권 분립이 최초로 제도화된 미국 헌법에서 상권 분립을 제도한 사람이 의도한 바는 명확하게 이거였죠. 직선제로 선출되는 의회를 견제하라. 그래서 상권 분립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인데 보세요.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해요. 이게 민주적입니까? 제가 노무현 정부 좋아했던 건 아니지만 1300만 명이 투표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150명 국회의원에서 탄핵이 됐어요. 그 업무가 정지됐어요. 이거를 옳으냐 그르냐를 결정을 몇 명이 했습니까? 헌법재판소 9명이 했죠. 이게 민주적이냐는 거죠. 부자들한테 세금 조금 더 내라고 종합부동산세 냈는데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냈죠. 이런 게 상권분립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상권분립이란 거는 선출되는 기구가 실제로 집행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의회와 행정부를 분리시키고, 그래도 그것도 불안해서 사법부가 견제하게 만들고, 그것도 불안해서 대통령은 미국 뭐죠? 지금도 간선제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의원도 그것도 불안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원 하원 분리시켰죠. 그래서 상원은 주로 당시에 이제 부자들이 들어와서 견제했던 이런 이제, 그래서 민주주의 형식만 갖고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것이 벌어지는 이유는 모순된다는 거죠.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거는 사람들한테 그런 민족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또한 그걸 봉쇄하는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고, 이렇게 벌어진 거는 민주주의라는 게 100% 모든 사람을 대변한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복지를 위해서 부자들이 누진세를 더 많이 내라 뭐 하면 당연히 이건희 정몽구 같은 사람들 이건 비민주적인 법이라고 할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 다수 민중을 위해서 좋은 거니까 그건 민주주의적인 거죠. 다수를 위해서 좋은 거고 또 다수가 원하는 거고. 그런데도 이제 그런 것이 그런 모순적인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우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는 아까 이제 민주주의 역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가들의 태도는 정확하게 저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 이런 걸 막을 수가 없다, 없앨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수용해서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그래서 오늘날 선거라는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권력이나 돈, 미디어 같은 거를 지배하는 사람들한테 결정적으로 유리하죠. 노동자 후보, 뭐 진보 후보 이런 사람들은 언론에 나와주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집권해서 무엇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뭐 알지도 못하는데 그 선거운동을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면요 집집마다 홍보물 보내야 되는데 그것만 수억이 들어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받아보시죠. 공보물 선거 때. 그걸 나 혼자 받으니까 모르는데 내가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해보세요. 전국 5천만 명 가정에 다 그걸 보내야 되거든요. 칼라로 막 팔면 그것만 수억이 드는데 이거 공영제 아니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로는 부족하다라는 걸 이제 결론으로 내리고 싶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제가
결론으로 이제 5가지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날 요 얘기는 제가 길게 하진 않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계급으로 날카롭게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민주주의 국가 이런 거는 이 사회 분열을 봉합하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첫째, 둘째에서 도출되는 건데 그러나 100%를 위한 민주주의 이거를 달리 표현한 게 바로 박근혜가 말하는 100% 국민 통합이었던 거죠. 선거 2년 돼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0% 국민 통합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었고요. 그때 한참 유행하던 거는 뭐였습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또는 그 민중 진보 진영에서 유행했던 거는 99% 민주주의였군요. 1% 대 99%의 사회다라는 거 유행하는 거에 대한 박근혜 대응 구호는 100% 통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급 분열된 현실, 계급 갈등의 현실, 계급 차별의 현실 이런 걸 이제 감추려고 했던 거죠. 현실에서는 이건희와 계신 평범한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수주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편을? 민중의 편을? 노동자들의 편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새로운 민주주의가 필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스주의가 말하는 민주주의, 더 진전된 민주주의는 그 파리 고민이라든지 러시아 혁명이라든지 사실은 대표적으로 두 개를 얘기하는데 훨씬 더 많은 사례들 36년 스페인이라든지 73년 칠레라든지 79년 이란이라든지 1980년 폴란드 수많은 곳에서 드러났던 노동자 민주주의의 그 경험에서 이제 도출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막스나 막스주의자가 그 책 보면서 이제 만들어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선출된 사람들이 집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소환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은 어떤 특권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균 임금만 받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핵심 원리, 노동자 민주주의가 자신들의 대표를 통해서 다수의 지배, 민중의 지배를 구현하는 데서 핵심 원리고, 이거는 머릿속에 생각해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1871년 프랑스 파리에서 호민이라는 이름으로 생겼던 정치 형태에서부터 같은 형태가 계속해서 100여 년 동안 반복돼 왔다는 거죠. 그런 혁명의 과정에, 노동자 혁명의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기본으로 그 자신의 작업장에서 선출되는 거를 이제 기본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투표소는 1년에 한 번 가도 상관이 없고 4년에 한 번 가도 상관이 없는데 작업장은 매일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보는 곳에서 매일의 어떤 집단성이 구현되고 매일매일 보면서 검증된 판단에 의해서 대표를 선출한다는 거죠. 그 매일매일 만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검증하고 또 토론하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출된 사람들을 그래서 즉각적으로 소환할 수가 있고 그게 실제로 가능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작업장의 그 평균 임금 이런 조건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이라는 게 자신의 특권을 구조화시키는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같은 조건인데 오늘 이제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이제 세금 정책, 말로는 이제 저건데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세금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금 우대 저축 같은 거 들으신 분들 그 세금 우대 없어진다는 게 오늘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 막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선거 끝나고 이런 걸 발표하냐 했는데, 사실 작년부터 해왔던 얘기고,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똑같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결정에 영향에 종속이 되기 때문에 같은 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 조건에서는 그 대표들이 결정이라는 게 그 전체 다수를 위한 결정에 복속될 수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사례라는 것이고요. 시간 때문에 제가
따라서 이제 그 민주주의, 지금에 있는 민주주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형태가 조금씩 이거를 내부에서 민주화시키는 것만으로는 그런 식의 민주주의, 아까 뭐 러시아 혁명에서 보여줬던 민주주의, 그다음에 아까 간단하게 원리 설명한 그런 식의 그 민주주의, 집단적 변화,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 구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놓고 이미 그 안에서 그 가능하고 그 과정조차도 굉장히 불평등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씩 개선되는 걸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끝으로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점진적 확대뿐만 아니라 단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존의 그 형태, 우리 사회 현재의 어떤 우선순위, 민주주의 형태 이런 거와의 단절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단절이 그 집단적으로 하는 과정이 우리가 말하는 그 이제 그 사회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 과정은 이제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트로츠키가 했던 말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중이 직접 개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혁명의 가장 명확한 특징이다. 대중이 직접 개입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다수의 지배, 민중의 지배를 실현하는 과정. 그래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혁명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대중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하는 영역으로 힘있게 들어서는 역사다. 우리가 이런 미래를 통해 갈 때만이 저는 진정한 민주주의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